우리는 가시철조망이 쳐진 개토에 살았어. 화요일에 그 일이 일어났지. 우연히 창밖을 봤어. 세상에, 우리 집 맞은편 벤치에 소년과 소녀가 앉아서 키스를 하고 있더라고. 끔찍한 사륙과 총살이 난무하는 세상 한가운데서 짧았던 우리 거리 한쪽 끝에서 독일군 순찰병이 나타났어. 그들은 당연히 아이들을 봤지. 앞이 훤히 트여 있었으니까. 저걸 어째 하며 놀라고 할 틈이 없었어. 정말 그럴 새가 없었어. 비명소리, 그리고 온 거리를 울리는 굉음 총소리. 소년과 소녀가 잠깐 몸을 일으키는가 싶더니 이내 고꾸라지는 모습만 볼 수 있었어. 둘은 함께 쓰러졌어. 아이들은 언젠가 개토에서 죽을 운명이란 걸 알았던 거야. 그래서 다른 식으로 죽고 싶었던 거고, 그건 사랑이었어. 스베틀레나 알렉시에비치의 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에서 읽어드렸습니다. 전쟁의 한복판에서 생애 마지막 키스를 하고 총에 맞아 죽은 개토의 어린 연인들. 아우슈비츠 생존 작가 프리모레비는 우리에게 마지막 남은 용기, 인간이 인간일 수 있는 존재의 마지노선은 적에게 동의하지 않는 능력이라고 했는데, 알렉시에비치는 사랑이라고 말하는 듯합니다. 자유보다 인간적인 것은 사랑이라는 메시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리의 사람들 바람 따라 흐르면 서성이듯 혼자서 기다리고 날 부르는 기억에 흔들리는 땅콩이 사람들 사라져 문학 라디오 헤이수의 문장의 소리.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헤이수입니다. 오늘 문장의 소리 작가의 방에는 하명희 소설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설 쓰는 하명희라고 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하명희 소설가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명희 소설가님에 대해서 짧게 소개해드리면요. 2009년 문학사상 신인상의 단편소설 꽃다미 당선되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장편소설로는 나무에게서 온 편지가 있고요. 이번에 소설집 불편한 온도를 출간하셨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소설집이 나온 게 6월 중순이어서요. 이제 시간이 2달가량 훌쩍 지나서 이제 새로운 작품을 쓰려고 골방에 박혀서 끙끙거리고 있습니다. 예. 다시 또 집필을 실로 들어가신 거군요. 원래 이제 집에 있는 부엌방이 제 방인데요. 예, 그쪽에 들어가서 안 나오는 횟수가 늘어났죠. 아니, 그 책을 내고 어디 여행을 다녀오신다거나 좀 그것을 잊기 위해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렇게 뭐 하신 건 없으세요? 그런 거는 여름에 한참 더울 때였잖아요. 그래서 사실 뭐 어디로 가거나 이런 거는 안 했고요. 책을 읽는 작업은 시간이 지나니까 예,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이게 9년 만에 사실 출간된 소설집이잖아요. 네. 기분이 어떠셨어요? 처음에 딱 받으셨을 때. 저는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울음이 좀 나오기는 하더라고요. 여기 그 출판사가 강출판사가 여기 합정동 근처에 있어요. 네. 그래서 책을 받아서 근처에 카페에 얼른 들어갔죠. 빨리 보고 싶어서. 그래서 혼자 있는 곳에서 어떤 분들은 책이 나오면 무서워서 못 들춰본다고 하시는데 저는 그 자리에서 그냥 쭈르륵 읽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눈물이 좀 많이 났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안 펼쳐봤죠. 아유, 앞에서 듣고 있는데 가슴이 찡합니다. 지금 눈에 눈물이 약간 맺히셨는데. 아니에요. 이 작가의 말을 이 정말 굉장히 그 인상적입니다. 그 1화에는 비누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예. 어떤 소설을 쓰게 된 심정적인 계기가 엿보여요. 예. 현실적으로는 이제 2009년에 단편 소설로 등단하셨는데 네. 어떤 등단하기까지의 굉장히 좀 마음고생도 있으셨을 것 같고 등단 무렵의 어떤 일화라든지 당시 고민 이것을 정말 이제 안 해야겠다라고 한순간 된 것인지 그런 것들이 정말 좀 궁금해집니다. 모두 다 시작이. 근데 저는 학교 졸업하고 나서 계속 그 출판사에서 편집 일을 했어요. 그래서 책을 만드는 일을 계속 하다 보니까 등단을 했을 때 느낌이 내가 좀 많이 부족하지 않나 외려 그런 것들이 더 많이 느껴졌었고 그 어마무시한 많은 작가들의 작품들을 대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비해서 내가 어떤 걸 써야 되지 뭐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더 많았었고요. 등단 무렵에 그 전화를 받고 굉장히 그 청명한 여름날이었는데 그 저한테 그 자전거가 하나 생겼었어요. 처음으로 티티카카라는 예쁜 이름의 자전거가 생겨서 그걸 타고 동네를 좀 돌아다녔었는데 그 전화를 받고 나서는 아무에게도 연락을 안 하고 예, 자전거를 타고 한강으로 나갔죠. 그래서 그 내리막길을 내려갈 때 기분이 굉장히 좋거든요. 예, 근데 처음으로 페달에서 발을 떼고 으악 하고 소리를 지르는데 그 한순간에 뭔가가 다 이렇게 해소되는 듯한 느낌? 좀 고단했던 거나 뭐 이런 것들이 그때 그냥 한 방으로 해결됐던 것 같아요. 물론 그 이후에는 힘들었지만. 바깥에서 지금 얘기를 듣고 있는 우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김윤희 대리님하고 조혜진 PD가 말씀을 들으시면서 환하게 막 그 자전거의 느낌을 다 아셔서 그럴 것 같아요. 웃는 장면이 지금 연출됐는데 그 등단 소식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티티카카와 길에게만 속삭였군요. 바람에게만. 그렇죠. 참. 아니 그 작가의 말에 나온 그 비누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비누가 어느 날 초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어느 날 없어진 것이죠. 네, 그렇죠. 그래서 서로 이름을 대는 누가 가져갔는지 이름을 대는 장면인데 예, 범인 찾기를 하는데 본인의 순서 갔을 때 말을 못해서 범인이 되고만. 네. 그런 상황들 많이 겪어보지 않나요? 모르는 거죠. 누가 누군지. 내가 누구한테 줬는지도 모르고. 네. 근데 쟤는 어떻게 알지? 처음에는 그런 애들이 얘기할 때 쟤는 도대체 어떻게 할까 실눈을 뜨고 보니까 걔네들도 정확하게 아는 것 같진 않아요. 그냥 생각나는 이름들을 부르는 거죠. 그렇죠. 근데 나도 아무 이름이나 불렀으면은 패스했을 텐데 그 한순간에 펑 먹히는 거죠. 그죠. 거짓말을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누구 이름을 댈 수도 없고 또 되려고 무수히 많은 이름들이 이렇게 머릿속에서 스치고 갔으나 내 앞에서 그 이름이 먼저 불려졌었고 그러니까 거꾸로 돌아야 되는데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 망설이는 순간들이 이 책 작가의 말을 쓸 때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소설 작업하는 게 그런 망설이던 순간들을 어떻게 해결을 할까 그런 것들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맞습니다. 네. 참 나는 뭐 이래서 소설을 쓰고 이런 문학을 하고 싶다 또 이런 까닭으로 작가가 됐다 어떤 이렇게 천명하는 그거보다 그 초등학교 3학년 교실에 있었던 에피소드 하나가 당시에 망설였던 말 하지 못했던 말들이 가슴에 남아서 이 길로 맞다라는 게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이번 단편집에는 그야말로 그 다양한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네. 뭐 택배기사, 외국인 노동자, 여성 크레인 조종사 이 한 편 한 편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이고 조사를 많이 하고 썼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직업군의 인물을 발견했는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저한테는 다 주변에 있는 인물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택배기사 같은 경우에는 아는 청년이 택배 일을 실제로 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 친구의 택배 차를, 트럭을 타고 아침에 그 집화장이라고 하죠. 거기 물건을 내리는 곳에서부터 전농동을 쭉 돌고, 그리고 저녁에 그 해 질 때 다시 트럭이 그 자리로 와서 물건들을 빼내고 아침 먹으러 가자라고 얘기하는 것까지 같이 돌았죠. 돌고, 그리고 거기서 주워서 그 소설을 썼어요. 그 택배 소설 같은 경우에는 그날 보고 들은 것, 그런 것들을 좀 담았고요.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가 나오는 그 까막 편지를 읽는 법 같은 경우에는 한 10년 전쯤에 그 결혼 이주민들의 문제가 좀 사회 문제화 됐던 하나의 사건이 있었는데, 베트남 여성이었을 거예요. 18세 여성인데 1,000만 원을 받고 팔려왔,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나요? 예, 어쨌든 와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면 좋은데, 이제 그 언어 소통이 안 되는 상황에서 이제 나이 차가 20살 이상 나는 남성과 살다 보니까 이제 싸움이 잦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사고가 나서 남편이 그 이 베트남 여성을 때려서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근데 그 사건 자체는 사실 그 이후에 일어날 사건의 그 무수한 많은 사건의 전주곡 같은 거였죠. 근데 그 18살 된 베트남 여성이 편지를 한 장 남긴 게 있었어요. 네. 그 편지가 굉장히 사회적으로 반향을 일으켰죠. 그러니까 편지의 내용이 대략 그 나는 언어를 배우고 싶다. 여기 한국에 와서 당신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당신이 아침에 나가서 무엇을 하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 누구와 무슨 얘기를 나누는지, 무엇을 먹는지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싶다. 근데 당신은 왜 나한테 그 한국어를 배울 기회를 주지 않냐, 이런 편지였어요. 그래서 얘기가 통하지 않으면 나는 여기 있을 필요가 없다. 베트남으로 돌아가겠다. 이런 편지였는데 그 편지를 보고서 그거 자체를 소설화하는 거는 이제 사실이 워낙에 그 큰 그 울림을 주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아니고, 만약에 이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텐데, 이주 여성들이 많아져서 그러면 그들에게 남겨진 가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 말이 안 통하는 상황에서.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없는 그 아이와 없는 할아버지를 연결시켜서 그 가족은 집보다는 이제 그 병원에서 생활하면서 또 다른 이주민과 어떻게 소통을 할까, 이런 것들이 고민될 때 썼던 이야기고요. 네네. 너무 길었죠? 아니. 네, 그래서 그런지 묘사의 생동감이랄지 현장감이 가득합니다. 특히 이 표제작이기도 한 불편한 온도에서 크레인을 설치하고 해체하는 작업에 대한 묘사를 읽으면 정말 이 일을 해본 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크레인 같은 경우에는 뭐 택배 기사에게야 뭐 옆에 앉아서 좀 보면 좀 취재가 되겠지만 크레인은 어떻게 취재를 하셨는지요? 우선 사람을 만났죠. 네. 사람을 만나기 전에요. 우선 제가 사는 곳이 건대 쪽인데 지하철이 그 지상으로 다니는 곳이에요. 그 2호선이 처음에 그 시작될 때 그 못 사는 두 동네를 정했다고 해요. 그 구로 지역과 성수동 지역이 이제 그 노동자들이 있는 곳이고 그런 곳이어서 그 전철을 위쪽으로 뺐다고 하는데, 저는 오고 가면서 그 바깥 풍경 볼 수 있는 곳이라서 굉장히 좋아요. 그럼요. 네, 그런데 기차 탄 느낌이고. 네. 근데 바깥을 보는데 어느 날 크레인이 눈에 하나씩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은 크레인이 좀 그 슬픈 기린처럼 보이다가 또 어느 날은
빨간 그 십자가들보다 크레인이 더 많이 눈에 띄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죠. 이게 그냥 서울의 풍경 같다. 크레인이 있는 풍경. 뭐 그런 그냥 느낌만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관심이 가니까 계속 궁금해지는 거죠. 크레인은 도대체 어떻게 올라갈까? 조정석이 위에 있어서 그걸 조정한다는데 그걸 해체할 때는 도대체 어떻게 내려온다는 거지? 그렇죠. 예, 이게 궁금해지기 시작해서 책을 찾아봤는데 크레인에 관한 책은 사실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재밌는 일인데 그 크레인 관련 기능사 자격증 그 책을 사서 문제집을 풀었어요. 책이 없으니까. 그래서 알 거는 같아요. 원리는 내가 직접 조정하는 건 아니어도. 근데 머리로는 이해되는데 이제 심장으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찌어찌 용기를 내서 크레인 조정을 하는 여성 조종사를 만나게 됐죠. 그래서 그분에게 좀 더 그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되고 그러면서 인터뷰를 하면 좋은 건 나쁜 게 있는데 많은 이야기를 들어서 이제 소설 속에 구체적으로 담을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네. 너무 얘기를 많이 들어서 내가 하려고 하는 얘기를 까먹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담아야 되나 이제 고민하는 게 한 1년 정도 인터뷰 후에도 예, 그 텀이 좀 있었고요. 그러고 나서도 꽤 많이 고쳤던 것 같아요. 이제 이게 내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들었던 이야기를 나화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좀 시간이 오래 걸렸던 것 같습니다. 네. 아유, 그래서 제가 다음에 준비한 질문이 뭐냐면 작가들이 이 글을 쓰다 보면은 신나게 빨리 쓰는 작품이 있고 네. 고통스럽고 느리게 쓰이는 글이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여기 지금 이 소설집의 8편의 중단편 중에서 가장 애를 먹인 작품이 뭘까? 한번 맞춰보세요. 뭘 것 같으세요? 글쎄, 꽃담 아닐까요? 아, 그런가요? 아니요. 아니에요? 꽃담은 의외로 좀 쉽게 빨리 풀렸던 거고요. 네. 그러면 뭐 늙은 물의 사랑은? 아닙니다. 그림자들의 강. 그거는 시간을 두고 많이 고치기는 했는데 그래도 작업 자체가 어렵지는 않았고요. 외려 마지막에 실린 눈의 집이 저는 시간보다는 네. 공부한 시간이 많이 그렇죠. 걸렸어요. 고종 예. 3년을 배경으로 하고. 예, 고종 3년 예. 병인년 8월. 예, 그래서 이 눈의 집에 관한 얘기는 네. 이따 예. 맨 마지막에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꽃담을 읽으면서 궁금했는데 혹시 축구를 좋아하시나요? 응원하는 팀이 있으신지요? 리즈 유나이티드를 응원하기는 합니다만 네. 이렇게 축구를 막 이렇게 열광적으로 좋아하는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이야기가 들어오니까 그들의 이야기가 들어오니까 축구가 더 재밌어지기는 하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그 요즘도 간간히 축구를 보시나요? 일부러 막 찾아서 광팬은 아닙니다. 그 정도는 아닙니다. 네. 제가 아는 그 여성 작가들 중에서 그 네. 훌리건급에 해당하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네, 많이 부럽습니다. 그 뭔가에 빠질 수 있는 분들 되게 부러워요. 네. 그 저녁의 목소리라는 작품을 보면은 그 문장들이 굉장히 시적인 시와 같은 이런 문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쓸쓸한 마음으로 고개를 떨구고 책상에 널려 있는 책들, 바지들, 창가에 턱을 괴고 나무 사이 자란 동그란 것들, 어떤 뭐 나무의 꼭지들, 나무들을 쓸고 다니는 바람에게로, 뭐 이렇게 문장들이 굉장히 시적 리듬을 사용했다고 할까요? 예. 그 정서. 그래서 시를 이렇게 대학 다닐 때 열심히 쓰셨나요? 시를 썼다기보다는 좀 그 제가 시적으로 움직였죠. 그러니까 이제 사물을 보는 거나 아니면은 기억하는 방식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 소설 쓰기에 그 좋은 기억력을 가진 사람은 아니에요. 말하자면 어떤 사건이 기억나야 되는데 그 사건은 완전히 묻혀버리고 그날 네가 빨간 코트를 입었지 뭐 이런 게 기억이 난다거나 단추가 하나가 깨져 있었어 뭐 이런 게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기억하는 방식이 조금 다른 것이죠. 예, 그러니까 시를 쓰고 싶어 하기는 했지만
저는 너무 힘든 영역이더라고요. 좀 낯설어야 되는데 네, 낯설지가 않아지고 그래서 이야기의 형태로 넘어왔죠. 네. 시를 열심히 쓰셨던 시절이 있었군요. 읽었던 시절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시절이 있고. 그 소설집에 실린 어떤 작품들의 경향, 어떤 불편한 온도, 목발. 물론 경향은 굉장히 다양하다고 할 수 있지만은 그 일부의 글들을 보니까 어떤 파업 중에 죽거나 다친 사람이 관련되거나 또 그들 사이에서 살아남은 자들의 이야기. 어떤 이런 이야기들이 좀 자주 눈에 띄는데요. 네. 그 노동자랄지 파업이랄지 네. 이런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뭘까요? 굳이 계기까지는 아니고요. 제가 이 소설집을 묶었던 10년, 소설을 썼던 10년 동안에 그 한국 사회의 변화가 지금은 저희가 여기 안에 있으니까 이게 정확하게 얼마나 큰 변화인지 잘 표현해내기가 힘든데 만약에 외국에서 그 한국의 10년, 20년 지금 요 노동사의 변화를 보자면 굉장히 끔찍한 기간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학교만 해도 수희 아저씨가 정규직으로 있었고 우리의 기억 속에 이제 그들이 있잖아요. 있죠. 안정적이죠. 근데 제 아이가 학교에 들어갔는데 수희 아저씨가 아니라 이제 동네에서 그러니까 봉사하시는 보안관 아저씨가 와 있고 또 수시로 바뀌고 뭔가 이제 이렇게 안정적인 유대감의 그런 게 없어진 거죠. 일례로. 그런데 그게 한 10년, 20년 한국 사회의 그 노동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소설을 쓰면서 고민했던 그 시기랑 겹치는 거죠. 그래서 소설에 반영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예전의 기억을 끌어오자면 이제 저희가 그 넉넉한 집안이 아니어서 네. 이제 어렸을 때 엄마가 포장마차를 하셨는데 네. 그때 이제 88 올림픽 예, 앞두고 이제 거리 정화로 그 포장마차를 때려 부수는 기간이 있었어요. 예, 근데 제가 그때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또 그 정교조의 영향으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쫓겨나는 그런 사태들이 많이 이렇게 목격이 됐었죠. 그래서 친구들이랑 이제 고등학생 운동이라고 해서 고운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고운 활동도 하고 그랬었던 시기였는데 어느 날 밥상에서 엄마가 그 텔레비에 나오는 파업하는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 중에 이제 파업가가 있어요. 그거를 엄마가 따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도 어딘가에서 이제 그 때려 부서지는 현장에서 불렀던 노래였던 거죠. 물론 의식이 있으셨던 건 아니지만 이제 생존권을 위해서 참여하셨다가 이렇게 얻어 들은 노래를 텔레비에서 나오는 걸 따라 들으시는 거 보고 저도 그 노래를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아주 묘한 이상한 슬픔, 환희 뭐 비슷한 것들이 이렇게 느껴졌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그런 게 제 삶의 어떤 그 베이스가 되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설명을 듣고 나니까 이 함영희 작가님이 천착하시고 주목하는 어떤 살아남은 것들이 갖는 내상과 상처에 유독 주목하는 시선이 훨씬 잘 이해가 됐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아까 얘기하려던 네. 가장 애를 먹인 작품 맨 마지막에 실린 네네. 눈의 집 네. 고종 3년 네. 배경으로 하고 작가들이 실렸던 글인데요. 예. 이 소설이 좀 다른 소설과는 좀 결이 좀 다르고 네. 왠지 장편의 씨앗이 되는 그런 느낌이 전 들었거든요. 어떻습니까? 읽어보신 분들은 그런 얘기도 하세요. 이렇게 압축적으로 얘기하는 거 말고 이 이야기는 더 풀어서 장편으로 갔으면 어땠을까 이런 얘기를 주시는데 저는 제가 알고 있는 분량이 사이즈가 장편으로 가기에는 그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거는 내가 알고 있는 선에서 풀어낼 수 있는 방식은 한 여성의 그 독백이잖아요. 그렇죠. 죽음에서 시작하는 독백인데요. 그거를 가장 담백하게 얘기해주고 싶다. 그 형식은 단편 정도, 길어야 중편 정도인데
내가 가진 고려시대 진료는 단편으로 끝나는 거 정도다. 짧게 얘기할 수 있는 걸 길게 얘기하고 싶진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정도 분량이 나왔고요. 그거 쓸 때 이제 그 소설을 쓴다는 게 뭔가 막 이런 근원적인 질문들이요. 그런 게 막 물밀듯이 밀려들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현실이 더 힘들고 더 적나라하고 소설 같은데 사실 네. 믿지 못할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소설이 그걸 따라가지도 못할 뿐더러 또 딴 말만 하고 있는 거에 대한 좀 그 비루함, 쓰기의 비루함, 이런 것들을 좀 느낄 즈음이었는데 네. 그래서 도망을 갔죠. 현실로부터 도망을 가서 고려시대로. 예, 도서관으로 이제 도서관으로, 예, 네. 도서관으로 처박혀서 그 책장에 한 가득 조선시대에 대한 것들은 쫙 그 일렬로 있는데 그중에 한 칸에 한 장, 고려시대는 그 정도 10분의 1 정도 분량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제가 알고 있는 것도 조선시대에 대한 것들은 현대에 많이 영향을 미쳐서 많이 이렇게 습득한 것도 있고 이런데 고려사회는 굉장히 낯설어요. 그래서 그렇죠. 그때 삐딱하던 시절이니까 이제 고려시대 책을 하나 꺼내서 읽었죠. 읽기 시작하니까 멈출 수가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 도서관에 박혀서 한 6개월 동안 고려시대에 대한 책은 아무거나 다 꺼내서 봤던 것 같아요. 꺼내서 보다 보니까 아주 재밌는 그 종족이 발견이 돼요. 그러니까 유랑족인데요. 네, 네. 고려시대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국가체제가 정확하게 정비된 시대가 아니고 국가에 편입되지 못한 그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사람 집단들이. 신라의 유민도 있고 백제의 유민도 있고. 그러니까 이 유민들은 말하자면 저쪽 유럽 사회의 집시 같은 정서들을 가지고 있죠. 네. 저희가 문학에서 많이 써먹는 자유로운 영혼들. 네. 권리가 없으니까 의무도 없는 사람들. 그런데 그 최하층의 사람들, 존재 자체가 없는 사람들. 그 집단이 보이기 시작했는데 이제 그 집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사실 장편의 이야기인데 그렇죠. 그 집단에서 여성의 역할이 저는 더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을 먹여 살리는 여잔데 왜 저렇게 죽어야 할까에 대한 고민을 좀 풀어본 것이 눈에 집이고 공부해서 소설을 쓸 수 있구나. 그런 첫 경험이기도 했고 한 6개월 정도 넘게 공부하고 단편 하나 쓴 것 같습니다.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문장을 읽다 보면 공부한 거에 비해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 많은 문장들이 보여요. 그러니까 문장으로는 이렇게 썼지만은 뒤에 많은 공부를 했겠구나. 많은 부분이 지워졌겠구나. 아유, 감사합니다. 그런 거 읽어주시고. 인상이 들죠. 네. 굉장히 어려운 요가 포즈를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네, 그럼 이쯤에서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코너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문장들. 하명희 소설가의 목소리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아민타스 반부 소이데이야. 사내는 잠든 여자의 귀에 속삭인다. 아민타스 반부 소이데이야. 여자가 잠꼬대로 답한다. 여자의 잠 속으로 물소리, 흐르지 않으면 들리지 않는 물소리, 돌뿌리에 걸리는 물소리, 돌에 걸려 갈라지는 소리, 갈라져 물속을 파고드는 소리, 그 위로 날던 물총새 소리, 물총새 머물던 시냇가 풀 꺾이는 소리, 꺾인 풀을 안고 떠오르는 바람 한 점, 바람 지나가는 자리마다 허공에 파이는 무덤들, 무덤들 위로 덮이는 물소리, 허공의 무덤을 관통하던 수리 한 마리, 허공에 길을 내는 저 먼 소리, 먼 소리들이 돌아와 시냇물에 감기면 발가락 끝에 닿는 물의 혓바닥, 물의 혓바닥이 저녁을 간지린다. 괜찮아, 괜찮아질 거야. 괜찮아, 괜찮아. 여자가 듣고 싶은 말만 시냇가의 크기로, 시냇가의 물살로 밀고 차고 파고 흔들며 저녁이 말한다.
물속에 박힌 돌의 목소리로 그가 들어올린 돌멩이 아래 보라의 물고기 모래무지의 목소리로 물살의 크기로 파고든다. 새는 풀섭을 뛰어다니며 풀을 건드리고 시내는 돌을 건드리며 갈라지고 새는 허공을 끌어올리며 저녁을 만든다. 멀리서 새가 늘려놓은 허공을 따라 어떤 향기가 감긴다. 세탁통 속에서 그가 나온다. 비틀거리며 찌그러진 동전을 내민다. 저녁은 너와 걷고 싶어. 기다리는 건 내가 할게. 사내가 말한다. 여자는 시냇가에 발을 담그고 돌덩이 하나를 들어 올린다. 보라의 물고기가 여자를 건드리며 헤엄쳐 간다. 네. 아, 저녁의 목소리 마지막 부분을 네. 읽어주셨습니다. 네. 저도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참 리듬감이 있고 조사 하나까지 굉장히 공들여 쓴 이 느낌이 들어요. 굉장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네. 시적인 운문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한 부분인데 네. 이 부분을 선택하신 어떤 계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앞서 있는 다른 소설들은 사실 저 태고를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소설을 잘 쓰는 작가가 아니어서 노력하는 편입니다. 근데 이 소설에 특히 이 부분은 그냥 마음대로 뱉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필이라고 하죠. 한꺼번에 수르륵 나와서 마지막인데도 마지막까지 안 고쳐지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이 소설에서 여기는 고칠 필요 없어. 뭐 이렇게 그런 소설이 하나씩은 있어야 저희도 또 그 고통이 상쇄가 되잖아요. 그럼요. 예, 근데 마지막 점을 찍을 때 굉장히 홀가분했던 그러니까 앞에서 제가 이 소설에서는 굉장히 뭔가 이렇게 확실히 얘기해 주는 게 없거든요. 이 남자는 누구야? 뭐 여자는 뭐 하는 거야? 어떻게 만났어? 왜 헤어졌는데?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근데 그 몽롱한 상태로 사실 썼고 그 몽롱한 상태의 나머지 부분들을 읽는 사람들이 느껴졌으면 좋겠다. 네. 그 상상으로 채워졌으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을 하고서 쓴 소설이어서 그런지 네. 마지막 마침표를 찍을 때 굉장히 홀가분했던 느낌이 새로 다시 돋아납니다. 아, 좋습니다. 네. 한 20대 섬세한 여성의 정서? 어떤 그런 게 좀 저는 사실 느껴졌어요. 아, 예. 그래서 예전에 그 습작의 시기가 굉장히 길었고, 네. 그때의 어떤 파동이라든지 정서가 고스란히 여기 안에 담겨져 있다. 고맙습니다. 예.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코너는 사운드 앤 스토리 시간인데요. 어떤 소리를 가지고 오셨는지 한번 같이 듣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우, 재밌습니다. 이거 우리나라 악기인가요? 브라스 밴드의 금관 악기의 소리입니다. 브라스 밴드 금관 악기. 네네네. 네, 아이들이 하는 거여서 뭐 장난하듯이 그 악기 소리를 같이 협주하기 전에 네. 그 한 15분 정도 이 도레미파솔을 계속 그 소리를 맞추더라고요. 아이들이 하는 소리군요. 네네, 중학교 브라스 밴드 친구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예. 어떻게 이 소리를 듣는 순간 어떤 생각들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 농구나 축구도 그렇고요. 뭔가 같이 하는 협업 작업에서
뭔가 시작할 때 파이팅 뭐 이렇게 외치잖아요. 이렇게 손에 얹어지면서 그럴 때의 어떤 응집된 에너지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니까 각각은 혼자 되게 고립되어 있지만 뭔가 이렇게 하자라고 했을 때 요이땅할 때의 느낌을 좋아하는데 이 브라스 밴드 친구들도 각각 소리가 잘 나지는 않아요. 네. 네. 근데 처음 맞출 때는 각각 이 소리를 내야 하더라고요. 자기 소리를 막 뱉어내지 않으면 같이 합주할 때 그 계속 빗사리가 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이 그 돌다리 두드리는 마음 이런 게 저는 되게 뭔가 시작해야 할 때 아주 기본이 되는 그런 의미인 것 같아서 8개 음밖에 안 되는데 좀 내 소리를 좀 내보자 그렇게 다짐할 때 좋은 소리라는 느낌이 들어요. 네. 아니 정말 이 친구들이 네. 이 악기에 익숙하지 않고 이제 막 시작하는 친구들이라는 느낌이 드는 게 네. 전 소리가 좀 약간 거칠고 네. 잘 안 나와서 네. 우리나라 전통 악기가 외국 화성을 내는 소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들리는군요. 예. 아우 이제 정말 그 약속된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요. 네. 차기작에 대한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우선은 이제 보통의 인물들을 조금 힘 빼고 쓰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제가 좋아하는 작가가 안톤 체홉이 있는데 예전에는 제가 왜 좋아하는지 몰랐어요. 네. 근데 읽으면 읽을수록 이렇게 평범한 인물을 이렇게 비범하지 않게 그릴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체홉이 단편을 600여 편 넘게 썼다고 해요. 그렇죠. 그중에 제가 아는 게 30여 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600여 편에는 퇴작도 있을 거고 쓰다가 만 것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인물들을 각자의 삶을 이렇게 600명의 삶을 써본 거잖아요. 저도 그랬을 땐 좀 힘이 빠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힘 빼고 조금 더 삶과 가까운 사람들의 이야기가 소설화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도 책을 우선 하나 묶어서 냈으니 네. 이제 조금 주변의 이야기를 좀 더 세심하게 써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동물권 소설이라고 해서 이제 작가들이 같은 주제로 동물에 관한 소설을 짧은 소설 묶음을 지금 펀딩 중인데 네. 그게 11월 중에 하나 나올 거고요. 저도 한 편 소설을 썼고 그리고 시류에 편승하는 건 아닌데 이제 단편 소설 하나를 사람들이 한 자리에서 읽지를 못한다라는 느낌이 언제부터 올 때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읽는 호흡이 많이 짧아진 거죠. 저도 쓸 때 그게 영향이 어떤 형식으로든 같은 리듬을 느끼더라고요. 같이 살아가는 거니까. 그래서 소설이 조금 짧아지고 있는데 짧은 소설을 그래서 작년에 한 1년 동안 연재를 해서 매달 써낸 적이 있는데 그 짧은 소설 묶음집을 조금 내줄 곳이 있으면 예, 좀 묶어서 털어버리고 싶다 네.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네. 옆편 소설 혹은 뭐 미니픽션, 꽁트집이라고도 하고 사건 하나가 들어가는 네. 소설 정도가 되겠죠. 그걸 이제 예. 하나로 묶어내는 작업도 남아 있습니다. 네. 청취자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취자분들 안 보이는데 소리로 교감하는 거 굉장히 멋진 일인 것 같아요. 제가 소설을 잘 쓰지는 못하지만 소설을 태고할 때 항상 하는 작업이 소리 내서 읽는 작업을 항상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녹음해서 다시 듣고 고치고 하는데 청취자분들이 소설을 소리로 듣는 것은 또 특별한 경험이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문장의 소리 몇 편 오기 전에 녹음한 거 들어봤는데 이 소리로 된 문학이 많이 퍼져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불편한 온도를 이번에 출간하신 하명희 작가님 소중한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저는 2부 책들의 방에서 뵙겠습니다. 문장의 소리 2부 책들의 방. 2부 코너에서는 문학과 관련된 다양한 직업군을 초청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교보문고 스토리 사업팀 정길정님과 이혁주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교보문고 스토리 사업팀의 정길정입니다. 네, 교보문고 스토리 사업팀의 이혁주라고 합니다. 네. 사실은 이분들이 직함이 있습니다. 정길정 차장님, 이혁주 PD님. 굉장히 높으신 분들이 오셨어요. 아닙니다. 네. 교보문고 스토리 사업팀 정식 명칭인가요? 네, 정식 명칭이에요. 네, 정식 명칭입니다. 이 스토리 사업팀에 대해서 좀 낯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좀 잠깐 소개를 좀 해주시죠. 책을 기반으로 해서 영상, 웹툰, 여러 가지 이야기로 형태로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좋은 스토리들을 발굴해서 더욱더 좋게 개발을 하고 그 개발한 상품을 판매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팀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원소스 멀티유즈를 기반으로 하는 네, 뭐 그렇게 스토리 볼 수도 사업팀이죠. 있죠. 네, 맞습니다. 네. 좀 쉽게 말씀드리면은 원작을 발굴해서 네. 드라마나 영화화를 하거나 재미있는 스토리를 먼저 발굴을 해서 네. 이걸 먼저 책으로 만듭니다. 출간을 하고 네, 출간을 하는 게 기본이고요. 그런 다음에 그 책을 가지고 영화도 만들고 드라마도 만들고 웹툰도 만들고 애니메이션도 만들고 그렇게 하는 거죠. 가장 쉬운 예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해리포터 시리즈를 이해하시면은 네. 가장 빠르게 이해되실 것 같아요. 소설 원작 발굴 이후에도 영화, 드라마, 이제 뭐 보드 게임이나 이제 저희가 휴대폰이나 컴퓨터 게임으로도 많이 발전된 것 IP 같은 경우로 저희가 발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약하면은 좋은 원작을 발굴하고 그다음에 출간하고 그다음에 판권 계약을 또 해서 네. 하는 작업들을 하시는군요. 네. 네. 교보문고에서 어떤 공모전도 하지 않습니까? 네, 하죠. 예, 공모전의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는지 조금 말씀해 주시죠. 먼저 일반적으로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신춘문예 호흡과는 조금 다소 긴 편이고요. 소설과 동화 두 부문으로 작품 공모를 약 2개월간 진행을 합니다. 이 소설의 경우에는 장편과 단편으로 나누어서 또 다시 공모를 진행하고 있고요. 약 이후에는 3, 4개월간의 심도 있는 필터링과 심사 작업이 진행됩니다. 이때 심사는 문단뿐만 아니라 영상화적 관점에서 IP를 봐주실 수 있는 방송가 아니면 영화사 관계사분들께서 함께 해주시기도 합니다. 작품마다 다르지만은 이제 수상 이후에는 다시 1, 2개월간 전문가들의 닥터링 작업 역시 진행됩니다. 이 닥터링 작업을 할 때 실질적으로 글을 쓰시는 우리 작가분들이 중심이 돼서 책으로 잘 나올 수 있게 옆에서 서포트를 합니다. 네, 지금 이제 공모전 프로세스를 듣다 보니까 어떤 원작이 발굴되면은 그것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공중파 미디어라든지 그다음에 네, 영상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네. 적극 투입해서 원고를 검토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 신춘문예 같은 경우에는 평론가나 작가에 종사하고 계시는 현직 계신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시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관점에서 최대한 작품을 평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자기 작품이 영상화가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유리한 코스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영상화가 된다라는 얘기는 스토리를 읽었을 때 머릿속에 그림이나 장면이 이 스토리가 그림이 그려진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문장을 이해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줄줄줄 읽었을 때 전체적인 스토리가 머릿속에서 영상이나 그림처럼 싹 펼쳐지면서 더 스토리가 재미있게 느껴지고 알기 쉽게 될 수 있다는 그런 스토리를 찾아내는데 영상 전문가들이 큰 역할을 하는 거죠. 대략적으로 교보문고 스토리 사업팀이 하는 일들을 조금 이해해 봤습니다. 책들의 방 코너에서는 직접 자신의 연대기를 소개해 주셨는데요. 처음으로 여기 앉아 계시는 정길정 님이 어떤 분인지 나의 연대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의 연대기. 여기 있는 책, 모든 책 제가 다 그냥 읽어도 되나요? 아, 그럼요. 이 한마디에 제가 서점 직원이 됐습니다. 어릴 때부터 제가 없어지더라도 가족들은 좀 별 걱정을 안 했어요. 책방에 가면 항상 있었으니까.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이제는 책방이 없을까 봐 걱정하는 나이가 됐습니다. 메리 포핀스처럼 우산을 쓰고 바람을 타고 날거나 발 뒤꿈치를 탁탁 치곤 원하는 곳을 언제나 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때가 요즘 참 그립고 언제나 다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래서인지 지금은 머릿속에 있는 상상을 이야기로 책으로 만들어가는 일에 서 있나 봅니다. 그 누구도 아닌 나만의 상상으로 만들어 나가는 세상이 책 속에는 있으니까요. 지금 이 순간도 신기한 동물사전에 나오는 동물이 저를 보고 옆에서 웃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나의 연대기 끝. 제가 비교당할 것 같아요. 저는 네. 그 동물이 저는 아니죠. 신기한 동물. 어떤 거 하고 싶으세요? 캥거루라고. 예. 꿈과 환상 속에서 보낸 네. 어린 시절. 그렇죠. 공부는 안 하고 상상만 하고 살았습니다. 그 되게 책방이 큰 방이 있으셨나 봐요. 장소가 좀 많이 꽂혀 있는? 뭐 그렇다라기보다 여기저기 좀 많이 쌓여 있었고 부모님께서 책을 많이 좋아하셔가지고 방 하나에 꽉 차 있었던 적도 많았고요. 또 저희 어릴 때는 그렇게 놀만한 것들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책이 유일한 친구였다라고 하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나이가 나오나? 네. 어떻게 지금 하시는 일이 어린 시절에 꿈꿨던 그 어떤 환상적인 네. 작업과 상당히 긴밀한 연관을 갖고 있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다 책이랑 연결되는 거잖아요. 책으로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때 상상하는 거는 각각의 다 자유지 밖으로 표현을 내서 객관화시킬 수가 있는 게 아닌데 그래서 참 좋은 게 있고 영상화 됐을 때는 또 그 나름대로의 또 매력이 있으니까. 네. 하지만 스토리는 재미있는 이야기는 다 하나니까요. 그렇죠. 네. 네. 그 이후에 메리 포핀스를 능가하는 어떤 이야기를 만나셨나요? 아직 못 만났는데 그게 제가 나이가 들어서가 아닐까. 네, 이번에는 이혁주 PD님의 나의 연대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나의 연대기. 3년 전 봄 신촌에서 집에 쌓인 책들을 눈물을 머금고 중고 서점에 팔던 나가 있었다. 그 돈으로 추가 학기와 점심값을 메우던 힙스터를 추구하던 그 학생은 이제는 정말 아끼는 책들을 편한 마음으로 팔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가 가장 좋아했던 책들에 가장 가까운 곳에 있어서 지금은 적당히 행복하면서도 불행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너무 우울하게 해서. 아니 3년 전 봄에 눈물을 흘리면서 중고서점에 책을 팔던 어떤 한 청년이 이제는 마음껏 책을 팔는 상황인가요? 그렇습니다. 이제는 교보에 들어와서 그럼요. 마음껏 책을 파는. 네. 진정한 문학 청년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때는 책을 진짜 사랑해요. 아니 무슨 뼛속까지 교보문고 같은. 정말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물론 중고서점 브랜드가 다르긴 한데 어쨌든 네. 재밌네요. 네. 뼛속까지 교보문고. 늘 뭔가 팔을 생각을 하시는. 그럼 아까 얘기를 한번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 공모전 역대 및 올해 공모전의 성과에 대해서 궁금해지네요. 어떤 성과들이 있었는지요? 6회째를 진행하면서 정말 다양한 성과를 이뤄냈다고 자부하고 있고요. 짧은 기간 동안에 이렇게 한꺼번에 많은 작품을 발굴하고 그리고 판권을 판매한 건 우리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전 수상작 중에서 싱글빌이라는 로맨스 소설이 그때 중국 후난성 TV의 드라마로 방영되고 난 이후에 동시간대 시청률 1위를 중국에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나 인도네시아 등 다른 국가에도 판권 판매했고 한국에서도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드라마로 준비 중입니다. 그 이후에 조선운담 공작소 꽃파당이나 아니면 순정복서 이권숙 재워드릴게요 같은 것들을 판매를 했고 내후년쯤에 TV와 영화관에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 작가들이 직접 대본에까지 참여한
그런 성과가 있어요. 네. 올해 같은 경우에는 1300여 편 작품이 응모가 되었는데요. 그중에 저희가 대상 수상작을 저번 주에 시상을 진행을 했습니다. 소개를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이제 까막잡기 범죄 없는 마을 살인 사건이라고 제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본 한국형 시골 스릴러 소설 중에서는 가장 완성도와 매력이 높은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실제로 시골 스릴러라는 장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이제 폐쇄된 공간이나 이제 또는 다채로운 시골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들. 제가 심사를 참여한 지 3년밖에 안 됐지만 6년 만에 처음으로 만장일치 대상 수상 받은 작품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도 되게 대내외적으로 제작사나 이제 관계사분들께서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작품이고 저도 정말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네, 정말 기대하셔도 좋을 작품이고요. 네, 시골 스릴러, 네. 까막 잡기, 네. 범죄 없는 마을 살인 사건. 네, 맞습니다. 굉장히 블랙 코미디적인 요소랑 서스펜스가 굉장히 잘 융합이 된 작품이고요. 충청도 사투리 보고 좀 의문스럽다고 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매력이 정말 충분히 100분 10분 드러난 작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그 소설 중에서도 이 영상화에 적합한 소설, 어떤 이런 거를 IP라고 말씀하셨는데 정확히 IP가 무엇인지 청취자분들께 설명해 주시죠. 백과사전을 일단 찾아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IP라고 하는 게 일반적으로 IT 산업에서 인포메이션 프로바이더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고 정확하게 이쪽에서 말하는 IP는 인텔렉츄얼 프로퍼티, 지적 재산권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발명, 상품, 디자인 같은 산업 재산권이나 음악, 미술, 문학, 저작권을 총칭하는 거고요. 이 지적 저작권에서 발생되는 다양한 상품들을 가지고, 그러니까 작품들이죠. 책이나 이런 걸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을 IP 사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유하고 있는 IP가 몇 개입니까? 라고 얘기를 할 때는 저작권을 얘기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 IP 작품에는 조금 남다른 특징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특징들이 있습니까? 일단은 저희 업계 내부에서 말하는 IP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출판 관점에서는 이제 완성도나 문체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이제 가장 영상화 관점에 어울리는 IP라는 것은 후킹할 수 있는 설정이나 서사를 갖추고 있는 게 정말 중요한 최우선 과제이거든요. 물론 이때 이게 어디선가 봤던 뻔한 이야기가 조금만 변주가 된다면은 사실 원작 IP로서의 경쟁력은 굉장히 떨어진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희가 이제 많이들 좋아하시는 또 영상화 굉장히 많이 된 스티븐 킹 소설 같은 경우에는 작가님은 공장장이라고 하기도 하잖아요. 이제 본인의 세계관이나 약간 비슷한 맥락의 소설들도 결국 작품 하나하나를 뜯어보면은 굉장히 익숙한 것뿐이지 뻔한 관점의 소설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비주얼라이제이션 관점에서는 우리가 또 익숙하게 또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서사들이 또 각광을 받는 IP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스토리 사업팀에서 한 차장님은 좀 6년 정도 일을 하신 건가요? 일을 하시면서 가장 뿌듯했던 에피소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최근에 저희가 부산국제영화제 산하에서 아시아 필름마켓이라는 실질적으로 영상화 판권 판매나 상품을 거래하는 세계적인 마켓이 열립니다. 그때 저희가 작품들을 가지고 나가서 선을 보이게 되는데 그때 굉장히 많이 들었다고 다른 분들께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교보문고에 가면 좋은 IP가 정말 많대. 이렇게 갑자기 이런 얘기가 들렸다는 사실에 정말 뿌듯했거든요. 아, 이렇게 쌓이니까 드디어 이런 얘기를 듣는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두 번째는 신인 작가가 닥터링을 받고 나서 일취월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상작보다 그 다음 작품이 정말 탁월해졌고 모든 사람이 박수를 치는 경우가 최근에 있었습니다. 그때 아주 뿌듯했죠. 진짜 좋은 작품에 환호하고 열광하는 그 본능적으로 그런 성격이 있으시네요. 네? 이렇게 직업이라서가 아니라. 그런가요? 그러니까 더 즐겁게 일하시는 거 아닐까.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이혁주 PD님은 지금 3년 되셔서 아마 힘들었던 점이 더 많았을 것 같은데
이건 힘들었던 점 진행을 굉장히 잘하시는 것 점이 같습니다. 있다면 네. 뭐가 있을까요? 저는 가장 힘들었던 거는 공모전 심사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300편 작품이 있거든요. 저희 실무자분들이 이제 차임이랑 다 비롯해서 팀원분들이 1,300편을 다 읽어요, 거의. 다 읽으면서 어쩔 수 없이 떨어뜨려야 되는 순간들이 이제 몇 개월에 한 번씩 있잖아요. 이제 있을 때마다 그때마다 좀 작가분들께서 이 긴 원고들을 정성스럽게 쓰셨을 텐데 저희가 이렇게 떨어뜨린다는 것에서 좀 약간 마음이 아플 때도 있습니다. 약간 감정이입이 돼가지고요. 네, 그럴 때가 있습니다. 참 이거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어쩔 수 없이 떨어뜨리는 그런 네, 일들이 그렇죠. 많이 네. 있죠. 좀 아쉬웠 점이 좀 더 클 때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또 다른 길을 선택해야 되니까요. 네. 네.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벌써 보내드려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오늘 소감 대신에 이제까지 살면서 아름다웠거나 인상적인 장면 한 가지를 청취자분들께 들려주시는 것으로 인사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데요. 최근에 가장 아름다웠던 장면인데 제가 생일날에 이태원에 주택을 하나 빌려가지고 작은 파티를 한 적이 있어요. 이제 하는데 이제 딱 석양 노을은 딱 지고 이제 루프탑 같은 데서 이제 와인이랑 책을 같이 함께 했었는데 되게 고급스러워 보인다. 네, 이제 건너편에서 되게 운 좋게 인디 밴드가 무료로 공연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공연 리허설이나 이런 것들. 근데 그게 남산타워 스카이라인이랑 같이 섞여서 딱 들어오는데 이거는 정말 꿈 같은 시간이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무래도 책이나 뭐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뭐 좋아하는 것들이 같이 섞여 있으니까 그렇죠. 네, 되게 아름다웠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내 생일인지 어떻게 알고 밴드까지. 네, 그러니까요. 돈 줘도 아직 못 오실 분들인데 그렇게 또 우연하게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저기 지은 복이 많으신 분 같아요. 네, 이분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옥상이라고 하면 좀 초라하게 느껴지는데 루프탑이라고 하니까 상당히 이태원의 루프탑 하니까 그런 점에서 제가 굉장히 한용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약간 있어 보이게. 네, 여러분 나머지 이야기는 다음 주에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재밌습니다. 문장의 소리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이어서 첫 책을 낸 작가들의 소개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저는 헤이수였고요.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장의 소리 정현우 시인입니다. 오늘은 첫 시집 이곳의 안녕을 출간하신 이병국 시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번에 시집 이곳의 안녕을 낸 이병국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첫 책이 나왔습니다. 등단작이 인상이 깊어서 기억하고 있었는데요. 첫 시집이 나온 기분이 어떠신가요? 예. 일단 등단작 기억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5년 정도 썼던 걸 모아서 이제 발간한 거라 무척 반갑고 기뻤어요. 다른 사람들도 그랬다고 많이 들었는데 이제 좀 시집으로 나오고 보니까 이제 부끄러운 마음도 들고요. 또 보다 보니까 자꾸 부족한 점들이 눈에 착 밟혀서 아쉽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제 책 나온 덕분에 연락하지 못했던 분들에게 이 핑계로 연락드릴 수 있어서 즐거웠습니다. 시집을 읽으면서 가난을 표현하는 담담한 아픔들 같은 게 느껴졌거든요. 예. 제가 그 시집 이곳의 안녕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부분은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가난에 대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이제 생활을 이어가야 하잖아요. 이제 그런 사람들의 곁을 이제 함께 하는 그런 존재에 대해서 전할 수 있기를 바랬어요. 그리고 또 무엇인가를 상실한 존재들이 이제 그럼에도 좌절하지 않고
지금의 상황을 이제 담담하게 받아들이면서 그 너머를 상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을 시집을 통해서 담아내고 싶었습니다. 2017년도에는 비평으로 또 등단을 하셨던데요. 예, 지난해 운이 좋게도 비평으로도 등단을 하게 되었어요. 뭐, 소설 비평으로 등단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시도 그렇지만 비평도 꽤 오랜 시간 습작 기간을 거쳤어요. 시를 창작하는 것도 즐겁고 재밌지만, 이제 그것과 달리 이제 텍스트를 읽고 그것의 어떤 내적인 것이든 어떤 사회적인 것이든 그런 의미들을 읽어내는 또 다른 재미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랫동안 이제 문 두드렸는데 이제 다행히 그 문이 열려서 기쁘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또 그 책임감이랄까 뭐 부담 같은 것도 좀 느끼고 있는 중입니다. 시를 안 쓸 때는 주로 무엇을 하시나요? 시를 쓰는 시간보다는 시를 안 쓰는 시간이 더 많지 않을까요? 예, 대부분의 시간들은 뭐 그냥 일상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직 학교에 있거든요. 머무르고 있어서요. 거의 학교집 패턴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뭐 학교 나가서 책을 읽거나 뭐 생각을 정리하고 강의도 하나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이런저런 일들 하면서 생활비도 좀 조금씩 벌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시집에서 키워드를 뽑아보자면 결핍이라는 단어를 뽑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외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제가 생각하는 이 시집의 키워드는 이제 말씀해주신 대로 역시 결핍이기도 하지만 이제 그 결핍에 머무르지 않고 이제 생활을 직시하는 것,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곁을 함께 나누는 것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희망을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이제 그럼에도 다행이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것을 찾으려는 것이 이제 제가 생각하는 제 시집의 키워드라고 말하고 싶어요. 총 1부, 2부, 3부, 4부로 나눠져 있는데요. 예. 이 부를 나눈 기준이 뭘까요? 예, 이제 앞부분 1부 같은 경우는 이제 얘기했듯이 이제 가난 혹은 결핍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요. 이제 2부는 이제 제 개인적인 어떤 것들을 좀 더 담은 부분들을 좀 담았고요. 이제 3부에서는 이제 사회적인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이제 등단하고 나서 있었던 일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언급할 수 있는 것들을 조금 묶었습니다. 그리고 4부는 이제 그 외에 조금 더 자유롭게 이것저것 담아낼 수 있었던 것들을 좀 묶어서 나눴습니다. 우리는 왜 시를 읽어야 할까요? 생각을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네. 시가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시를 읽고 쓰는 이유가 개인의 정서에 대한 감흥이라고 했을 때 그 정서가 사회적 관계를 삭제한 채 나타나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정치적 윤리에 대해서도 생각을 많이 하고요. 그런데 이제 그게 쉽게 생각할 일은 아니잖아요. 근래 한국 사회도 너무나 좋지 않았고요. 해결된 것도 그다지 많지 않고요. 그런 점에서 전 시가 세상을 바꾸기는 힘들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제 시가 세상에서 겪은 어떤 아픔에 대한 위로 혹은 뭐 위안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소외된 존재들의 곁을 나눔으로써 위로가 되는 뭐 그런 역할 정도는 시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이제 공감하고 동참하기 위해서라도 시를 읽어야 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시집에서는 어떤 것들을 쓰고 싶으신가요? 다음 시집 지금 발표하고 있는 시들이 이제 제 개인적인 주변의 사람들이 겪고 있는 혹은 그들이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 혹은 뭐 다른 존재의 부재와 관련된 그 점들을 제가 좀 포착해가지고 쓰고 있거든요. 여전히 마찬가지로 어떤 상실의 아픔을 다루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네, 오늘 인터뷰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병국 시인의 눈이 쌓여 눈이 녹고 낭독 들으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눈이 쌓여 눈이 녹고 고기를 먹다 입술을 씹었다. 탁하게 내 살점의 온기가 내 살점을 씹고 녹는다는 말이 아팠다. 어린 몸은 자꾸만 자라서 힘주어 드자비를 하고 오늘도 이곳에선 길고양이가 얼어 죽었다. 어제 내 발자국 위에 몸을 뉘었던 삶이었는데 부끄럼이 입안에 밴 것을 삼켰다. 언발 위 한 뼘,
견디다 무너지는 변두리 골목. 수군대는 낯빛이 부끄러워 고기를 뒤적이던 젓가락으로 싸락 눈을 뒤집었다. 살얼음이 낀 내 몸 위로 눈이 쌓여 눈이 녹고 눈이 자꾸만 물러 고요를 가두고 있다.